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부모라는 이름이 가진 힘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이 들으시면 속상하시겠지만 대다수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치유받고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 저희 가족은 어머니, 저, 여동생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그렇게 셋이 살았죠.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희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많았습니다. 물론 비싸고 좋은 곳을 다니거나 놀이동산을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용달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골목골목을 누비시며 채소와 과일을 파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형편이 좋지는 못했거든요. 새벽에 나가셔서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못하실 때도 많았지만 어째서인지 아버지 주머니는 계속 가벼운 채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아버지를 매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희와 잘 놀아주셨거든요. 늦게 들어오신 날에도 저희와 가위바위보 한 번을 해주시더라도 어찌나 재미있게 해주시는지 아버지만 만나면 까르르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아버지와 유난히 더 닮아 애교도 많고 성격이 좋은 아이라 아버지와 저, 여동생이 함께할 때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스름한 가로등빛 밑에서 하던 1, 2, 3, 4를 하면서도 저희는 즐거웠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웃으셨고 저희는 그 얼굴을 보는 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보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워낙에 몸이 약하신 분이라 집안일만 하시는 것도 벅차하셨기에 아버지는 매일 저희에게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알았지? 라며 당부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매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래야 기분 좋게 아버지와 놀이를 하고 잠이 들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을 저희 남매는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겠지만 저희는 무조건 부모님이 좋았습니다. 항상 자상하셨고 온화하셨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죠. 다행히 저와 동생도 그런 부모님의 성품을 닮았는지 어릴 적부터 크게 속썩이거나 모질게 구는 법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동생은 저보다 더 여리고 착해서 너무 고운 아이였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이 화사해 보일 정도로 예쁘게 웃는 아이이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동생도 좋았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만 있어도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는 우리 가족이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오시는 채소들로 어머니가 솜씨 좋게 만드신 음식들이 저희를 배부르게 해주었고 그 모습에 부모님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날에는 항상 모든 소원이 우리 가족 이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였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약하신 어머니가 건강해지시고 아버지 장사가 잘 되기만 한다면 저희는 계속 서로 마주보고 웃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부모님이 제 성적표를 보고 웃으시는 게 좋았기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해본 적은 없었지만 교육방송 보고 학교 선생님들께 질문해가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끔 질문을 하러 가면 야, 너는 학원 안 다녀? 왜 이런 걸 물어봐?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저는 아랑곳 않고 선생님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기도 했고 완전히 문제를 풀 수 있겠더라고요. 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학원 다니고 싶냐고 가끔 묻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학원 가면 숙제 많잖아요. 싫어요. 학교에서도 내주는 숙제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처럼 혼자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답을 하고는 동생과 놀고는 했습니다. 동생 숙제도 제가 봐주곤 했거든요. 동생은 그런 저에게 오빠, 선생님이 학원 다니는 애들보다 내가 더 문제 잘 푼대.
처음엔 과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셨어. 오빠가 알려줬다고 하니까 대단하다 그러시더라. 라며 웃으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희 남매를 보시며 고맙다고 하실 때가 많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 동생과 놀았습니다. 속담책이나 사자성어 맞추기 놀이도 하고 도형 넓이 구하기 놀이도 했죠. 공부한 것 아니냐고요? 저희에겐 놀이였습니다. 다른 집에 다 있는 게임기나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었기에 가지고 놀 게 그런 종류였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 괜찮더라고요. 동생과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바꿔 읽으며 책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저희는 이해력이 빠른 편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희를 너무 칭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잘난 척하며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죠. 라고 하고는 깔깔깔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시며 요 녀석 하시면서 웃으셨고요. 진짜 저희는 돈만 없었지 별거 아닌 걸로 웃으며 행복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역시 서로를 아끼셨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시는 아버지께 미안해하셨죠. 내가 같이 가서 봉투에 담기라도 한다니까요. 라며 저녁을 드시는 아버지께 같이 일가게 해달라고 조르기도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께 아버지께서는 아니, 그럼 당신이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어떻게 해? 그리고 청소랑 빨래는 봉투에 담는 것도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아서 라며 말씀하시고는 어머니를 지그시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해서 그러죠. 당신 혼자 맨날 길에서 그 고생을 하는데 내가 밥값도 못하고 맨날 골골거리니까 라며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예뻐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나도 가정을 꾸리면 부모님처럼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이 진짜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행복이 깨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형편이 어려울 뿐이라고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 저희 집에는 분에 넘치는 이야기였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던 제가 여름방학을 했을 때 먼저 방학을 맞은 동생이 웬일로 저녁밥상에서 투정을 부렸습니다. 6학년이 되도록 바다에 못 가봤다면서요. 아주 어릴 때 갔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지 바다에 놀러 가자고 조르더라고요. 바다와는 동쪽, 서쪽, 남쪽 다 거리가 있는 지역이라 부모님은 좀 곤란해 하셨죠. 아버지가 하루라도 쉬시면 아무래도 수입이 주니까요. 그런 걸 동생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동생은 완강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가 생각 좀 해보자고 하셨는데 며칠을 쪼르더라고요. 저도 내심 더운데 바다에 나가 놀 생각을 하니 좋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고민을 많이 하시니 동생과 같이 조르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께서 더위에 약하셔서 특히나 여름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생의 투정으로 넘어가나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며칠 뒤 그래 가자 바다. 제일 가까운 바다가 대천이던데 괜찮겠어? 동해 아니어도? 라고 하시니 동생은 신난다며 발까지 동동 구르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동생을 안아 뱅그르르 한 바퀴 도신 아버지는 우리 딸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가야지. 아빠가 바로 가자고 못해서 미안해. 다음 주 월요일에 갔다가 수요일에 오자. 하시더라고요. 2박 3일이나 바다에 가다니 저도 신났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고아원에서 자라셨고 아버지는 친척과 교류가 없어 친척네 방문도 안 해봤거든요. 여행을 나선다는 자체가 저희에게는 큰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형제분들이 계시긴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내면서 안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시면서 형제 간에 싸움이 났는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화가 나셔서 형제 모두와 왕래를 안 하셨습니다. 원래도 할아버지께서 저희 엄마가 고아라는 이유로 타박을 많이 하셔서 아버지와 많이 다투기도 했는데 다른 형제분들은
엄마를 무시하신다고 사이가 안 좋으셨거든요. 아버지가 다들 뭐가 그리 잘났냐고 화도 많이 내셨고요. 가끔 고모님께 연락이 오긴 했는데 그때도 번번이 돈 이야기만 하셔서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하더니 돈 이야기 할 때는 연락하네. 그런데 나도 줄 돈 없어. 연락하지 마. 라며 전화를 끊으신 이후로는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데도 할아버지, 할머니 제삿날이면 큰아버지께 돈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시고 며칠을 어머니와 말을 안 하시다가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없네. 고마워. 라고 하시면서 우시는 것을 본 날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지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시고 장례를 마지막까지 치르셨거든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라 아버지께 아빠는 안 슬퍼? 라고 물어봤는데 아버지는 슬퍼. 그런데 미워. 그래도 더 사시지. 라며 울먹이신 거 말고는 담담하게 장례식을 마치시고 집으로 오셨거든요. 그때가 저희 가족의 장거리 이동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는 지역을 한 5, 6년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냈던 거죠. 그래서 그 여름 여행이 저희 가족 전체에게는 설레는 큰 이벤트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어머니는 바빠지셨습니다. 가서 먹을 음식을 미리 손질해 두신다면서요. 아버지는 요즘에 누가 그런 데 가서 해 먹어. 사 먹자. 라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그런 데는 다 비싸요. 하시면서 바리바리 챙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 얼굴엔 빙그레 미소가 가득했죠. 어머니도 설레셨던 것 같습니다. 동생은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다며 신이 나서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기다렸습니다. 저는 바다에 가는 것도 좋았지만 가족들의 그런 풍경이 더 좋았습니다. 행복했거든요. 모두 설레어하며 미소 짓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요일을 앞둔 일요일 저녁,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를 저희 모두는 다른 날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얼른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저녁 먹고 아버지 용달에 놀러갈 짐을 싣고 자면 다음 날은 그렇게 기다리던 여행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동생은 조바심이 났는지 아빠는 오늘 일찍 온다 그랬으면서 라며 툴툴거렸고 어머니는 그런 동생을 달래시며 남은 거 다 팔고 오시려나 보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쉬려니 마음이 조급해서 그러지. 조금만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하셨지만 표정은 어머니 역시 조바심이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늦게 오시는 날이 있기는 했지만 그날은 너무 늦도록 연락도 없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저녁을 먼저 먹고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걸려온 전화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는 경찰의 목소리였죠. 아버지 차에는 동생이 종이로 액자를 만들어 코팅한 가족 사진이 있었는데 그 뒤편에 저희 집의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거든요. 그 번호를 보고 연락을 한다며 아버지가 사고가 나 응급실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전화를 받고 손을 벌벌 터시며 어쩌니 어째 라며 우셨고 저와 동생은 그런 어머니를 겨우 부축하며 큰 길까지 내려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그저 별일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걱정이 되더군요. 동생은 어머니와 뒷자리에 앉아 나 때문이야 라며 울더군요. 그런 동생에게 아버지 괜찮으실 거라고 울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저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원 앞에서 택시에 내려 응급실을 들어가면서도 저는 아버지께서 빙그레 웃으시는 얼굴을 상상하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동생이 가족 사진에 연락처를 적어 다를 때도 아빠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아빠처럼 운전하고 다니면 사고 절대 안 나. 걱정은? 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접촉사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래야 했습니다. 여행은 못 가더라도 아버지는 무사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간절한 바람은 통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의 용달은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찌그러졌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차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도 사망한 터라 음주 여부는 아직 알 수 없고 보험도 들지 않은 차가 사고를 낸 거라 보상도 받기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뉴스에도 날 만큼 제법 큰 사고였고 사진으로 본 아버지의 사고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저희는 놀랄까봐 영안실에 못 들어갔고 어머니의 울음소리로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다치셨을지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일을 하신다며 동네에 있는 제일 큰 고깃집으로 서빙을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돕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대리점에 나가 자전거에 묶은 아이스박스에 우유를 싣고 나가 배달을 했죠. 하지만 점점 주는 우유 배달 수에 저는 얼마 못 가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잘됐다 주연아, 돈은 엄마가 벌게.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엄마 낮에는 김밥집에서 김밥도 말기로 했어. 고깃집은 저녁에만 나가고. 그러니까 돈 걱정은 마. 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가 너무 무리하시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약하신 어머니께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게 속상했고요.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성적인 아이로 변했습니다. 밝게 웃던 얼굴이 사라진 채 친구들과 나가 놀지도 않았고 집에서도 말없이 밥도 잘 안 먹고 고개를 숙인 채 지내더라고요. 어머니와 저는 동생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다려주기로 했지만 어머니가 일 가고 안 계신 집에 불도 잘 안 켜고 있는 동생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동생이 저보다 먼저 끝나 집에 와 있다 보니 제가 집에 들어설 때 동생 혼자 그러고 있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차라리 울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동생의 모습은 속상함을 넘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답답했지만 동생이 먼저 말해주길 기다렸습니다. 동생이 너무 마음의 상처가 큰 것 같이 보여 섣부르게 말도 못하고요. 아버지와 유난히 유대 관계가 좋았던 동생이기도 했고 아버지의 사고가 본인 탓이라 생각하는 아이에게 괜히 말을 먼저 꺼냈다가 자극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고 기다려보자 하셨지만 역시나 마음 아파하셨죠. 그렇게 동생의 마음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는데 동생 졸업식이 다가왔는지 가정통신문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방학일 때라 어머니와 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우는데도 엉엉 우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게요. 동생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 저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플지 짐작이 되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온 가족이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으면서 우리 주미 졸업식 때는 아빠가 돈가스 사줄게. 알았지? 라고 약속하신 아버지는 더 이상 저희 가족 곁에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리웠습니다. 아마도 동생 졸업식에서도 굉장히 호탕하게 웃으며 동생과 장난을 치셨을 아버지의 얼굴이 상상이 되어 더 슬프더라고요. 동생도 그랬겠죠. 동생은 엉엉 소리만 내고 울다가 일어나 앉아 몸부림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저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렇게라도 응어리가 풀리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그런 동생을 한참 보고 있는데 조금 진정이 됐는지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돌아서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이렇게 운 거 알면 엄마가 속상할 거야. 라며 울먹거리는 소리로 겨우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은 조금씩 밥도 잘 먹고 전처럼 어머니 집안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제가 시내에 있는 펜시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동생은 집에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돌리고 하더라고요. 설거지도 하고요. 어머니는 그런 동생의 변화에 마음을 놓으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셨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더 적으니 안쓰럽다면서요. 주연아, 주미한테 잘해줘. 주미가 많이 속상할 거야. 아빠도 그립고. 너한테 이런 부탁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워. 라며 부탁과 사과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정작 어머니는 밤마다 아버지 사진을 보시며 우는 걸 제가 다 아는데 어머니는 본인 걱정보다 저희 걱정이 더 크신 분이셨습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지금 제 나이보다 어리셨는데 그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자신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셨죠. 손목엔 파스를 붙이시고 진통제를 안 드시면 주무시지도 못하시면서 그저 저희가 상처받았을 거라며 죄인처럼 구셨습니다. 어머니 잘못도 아닌데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가끔 화도 났습니다. 아버지 차를 들이받고 사고를 낸 그 사람도 더 미워지고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요. 그 사람의 가족들도 저희보다 더 어린 아이가 있고 더 젊은 아내가 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사고를 낸 그 사람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묻지도 못하는데요. 워낙 큰 사고였지만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세상 사람이 아니니 말이죠. 그런 마음을 어머니께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머니가 우실 테니까요. 동생에게도 말 못했죠. 겨우 추스르고 있는 아이에게 또다시 상기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저 그렇게 마음의 아버지를 묻고 추억을 떠올리며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는 공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떨어진 성적에 인문계를 가도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공고회가 취업을 빨리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전문대라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고등학교에 가고 나니 전부 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이 많더군요. 학교를 마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일도 하고 어머니처럼 고깃집에서 일도 했습니다. 노래방 카운터를 보기도 했죠. 어머니는 싫어하셨습니다. 주연아, 이 앞에 독서실에도 자리가 있다더라. 그런 데 가면 안 돼? 어른들 술 마시고 그런 데는 아직 너가 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며 말씀하셨지만 시급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동생도 고등학교에 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본인 용돈도 벌어 쓰겠다고 하는데 또 그게 저도 싫더라고요. 어머니 마음을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동생은 인문계를 보내려고 했는데 오빠, 나도 내 형편 다 알아. 나도 오빠처럼 할래. 라며 고집을 피우는 통에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고3이 되고 동생은 고1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패스트푸드점과 분식집에서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 동생에게 주미야, 조금만 참아. 오빠가 취업하면 너 공부만 하게 해줄게. 라며 큰 소리를 치며 고3이 되었죠. 어머니는 아유, 착한 내 새끼들 이라며 웃으셨고요. 아버지만 계셨으면 더 행복했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끼리 행복한 게 아버지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잘 이겨내고 있다며 칭찬해 주실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우리만 좋은 것 같아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오만이었나 봅니다. 언제부턴가 유난히 더 피곤해 하시던 어머니는 김밥집에서 김밥을 말다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셨고 전화를 받은 저는 달려갔죠. 어머니가 아버지처럼 갑자기 저희 곁을 떠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보니 동생이 먼저 도착해 어머니 곁에 있더라고요. 동생네 학교가 더 가까웠거든요. 김밥집 아주머니가 둘 다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다행인 건지 어머니는 의식은 찾으셨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대충 보더라도 환자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여기 이거 보여요? 이게 암일 수 있어요. 검사를 제대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눈앞이 깜깜해지고
삐쩍 마른 어머니의 손목이 보였습니다. 그 여린 손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시겠다며 아등바등 사신 어머니의 마른 그 손이 너무 가엾고 불쌍해 눈물이 났습니다. 겨우 버티고 계시다는 걸 알았지만 암이라는 말에 마음이 우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보다 그냥 어머니가 불쌍해 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본인의 병을 알고라도 계셨던 것처럼 별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동생은 엄마의 손을 잡고 흑흑거리며 울기만 했고요. 일단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하시게 하고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일하시던 고깃집과 김밥집에 들러 어머니가 더 이상 일을 못하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일 수도 있다는 말에 사장님들께서는 너무 안 됐다며 그동안 일한 월급에 조금씩 더 넣으셨다는 말과 함께 저에게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제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았습니다.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이 없다며 울기만 하더군요. 그런 동생에게 오빠 통장에 이만큼 돈이 있으니까 당장에 엄마 검사는 받을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엄마 병실에 가서 좀 있어줄래? 아무래도 엄마 혼자 계신 게 걱정돼. 라고 했더니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 병원으로 가 어머니 얼굴 잠깐 보고 동생은 어머니 곁에서 간호를 했습니다. 밤에는 집으로 와 잤고요. 여자 병실이라 아무래도 제가 있는 것보다 동생이 나았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못하니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검사 결과 어머니는 위암 3기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아직 노령의 나이는 아니시고 수술을 해보고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어머니의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한동안 약물적 치료를 해보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수술을 해야 한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 내용도 덤덤히 들으시면서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동생과 저는 우는데 정작 자신의 몸이 그렇게 병들었다 하는데도 어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체념하신 듯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동생은 부지런히 병원을 오고 갔고 저는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열심히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새벽에 하는 아르바이트도 알아보면서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어머니 병원비까지 충당하려면 그래야 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쯤 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위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큰 수술이었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긴 했지만 항암 치료를 하면서 남은 암덩어리들을 사라지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동생에게 시켜 가지고 온 어머니가 모아두신 통장의 돈과 제가 가진 돈을 합쳐 수술비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항암 치료비를 모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실습도 나갔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벌어서 어머니만 낫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한 달에 2번 항암을 받으러 다니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오신 어머니는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물론 암덩어리가 어머니를 괴롭힐 때보다는 어머니가 나아지실 거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괴로워하시는 어머니를 보는 것은 역시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팅팅 부으신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저희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처럼 웃으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있자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아버지 곁으로 가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봐도 전처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옷이나 동생 속옷을 새로 사다 주시거나 양말을 사다 두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더 필요한 게 없는지 이것저것 살피시며 준비를 하시고요. 아픈 사람이 다른 사람들 필요한 걸 왜 준비하고 신경 쓰냐며 화를 내면 웃으시면서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이것밖에 할 게 없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에게
더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날은 공터애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데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노래라도 잘했으면 어디 가서 노래나 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악만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가슴속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들어가면 어머니 앞에서도 동생 앞에서도 웃을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면 어머니가 나아지실 거라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웃자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동생도 많이 힘들 텐데 잘 버텨주는 모습에 고마웠습니다. 그러니 제가 잘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는 6차례 정도 항암을 받으시고 나서는 잠을 많이 주무셨습니다. 약이 독해 그런가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괴로워하시는 것보다 주무시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힘들어하시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렇게 몇 주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동생도 어머니가 유난히 많이 주무신다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파하시는 것보다 낫다고 하며 서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제가 아르바이트가 좀 늦게 끝나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잘 주무시는지 보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셨나 싶어 화장실 문에 귀를 기울여 봐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혹시나 어머니가 쓰러지시기라도 했나 싶어 문을 열어보았지만 어머니는 화장실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늦어서 어머니가 기다리시다 나가셨나 싶어 골목 끝까지 다시 나가 어머니를 찾았지만 어머니는 어디에도 안 계셨습니다. 길이 어긋났나 싶어 집으로 와보니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 시간이 새벽 2시경이라 저는 목소리도 높이지 못하고 엄마 어디 다녀와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다 길에서 쓰러지면 어쩌려고요? 라며 물었는데 어머니께서는 배시시 웃으시더니 답답해서 좀 걸었어. 낮에 많이 잤더니 밤에 잠이 안 와서 선생님께서도 가벼운 운동은 괜찮다고 하셨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걱정이 돼요. 엄마,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운동하지 마세요. 낮에 숨이랑 같이 하면 되잖아요. 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시며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저도 다른 말은 못했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들어왔는데 어머니는 주무시고 동생이 저에게 손짓을 하면서 밖으로 부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 나가.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니 오빠, 엄마가 밤마다 나가시는 것 같아. 어제도 1시쯤 내가 뒤척이다 깼거든. 엄마가 없어서 이상하다 했는데 2시 조금 넘으니까 들어와 누우시더라고. 라는데 며칠 전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수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다음 날이 아르바이트 쉬는 날이라 어머니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어 아유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그런가? 피곤하네. 자야겠다. 하고 제 방으로 가 자리를 펴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동생도 어머니께 오늘따라 나도 너무 피곤하다. 자야겠어. 라며 자리를 펴고 자리에 누워 자는 척을 했고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웃으며 자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온 집안의 불을 끄고 고요한 가운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문을 여닫는 소리가 나 일어나 나와 보니 동생도 일어나 있더군요. 저희 남매는 눈이 마주치자마자 서둘러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고 조심하면서 나가느라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대문을 열고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골목 끝을 빠져나가는 것을 본 동생과 저는 더 열심히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급하게 갔습니다.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24시간 해장국으로 어머니가 들어서시더라고요. 해장국이 드시고 싶었나 싶어 얼른 따라 들어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오빠 잠깐만
엄마가 뭘 하는지 보고 들어가자. 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가게 밖에서 들여다봤는데 금방 들어가신 어머니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사장님께 저기 홍 경자님 아들인데요. 금방 여기로 들어오시는 걸 봤는데 안 계셔서요. 혹시 손님 중에 계시면 찾아봐도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 홍씨 아줌마 저기 주방으로 가봐요. 거기서 설거지해. 몸이 아프지? 머리에 그 모자를 쓰고 와서 제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내가 시키긴 했는데 저래도 되나 싶긴 하더라. 김 사장한테 소개를 받기도 했고 라며 주방 쪽으로 손짓을 하며 저희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사장님 손을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니 그쪽 한편에서 설거지를 하시는 어머니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 엄마! 하고 불렀더니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시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동생이 얼른 달려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는 붙들고 울면서 엄마가 지금 여기서 뭐해? 왜 이러고 있어 진짜? 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동생을 안으시더니 미안해. 하루에 3시간만 일하는 거야. 밤에만 잠깐. 다른 거 안 하고 설거지만 해. 엄마는 할만한데? 라며 애써 웃어 보이셨지만 제 눈엔 눈물이 흐르며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왜 고생하는데 엄마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러다 더 아파지면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우리들이 엄마 없이 어떻게 살라고?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를 어머니는 가만히 올려다보시더니 알았어. 어쨌거나 오늘 일은 다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집에 가서 기다려. 엄마가 일 마치고 갈게.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라고 하시더니 다시 설거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단호해서 동생과 저는 어쩌지도 못하고 가게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는 도저히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새벽 2시가 되자 사장님께 인사를 하시고 나오시더라고요. 가게 앞에서 기다리는 저희를 보고 놀라시긴 했지만 이내 저와 동생 손을 잡고 걸으시면서 나지막히 노래를 하셨습니다. 섬집 아기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너희 아기 때 이 노래 불러주면 잘 잤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노래 불러주면서 많이 웃었어. 일부러 안고 재우면서 그 얼굴을 한참을 봤어. 엄마는 고아라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도 내 이런 모습을 알까 싶기도 하고 라고 하면서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사람이 날 때도 언제 날지 모르고 죽을 때도 언제 죽을지 몰라. 어차피 죽으면 쉴 건데 아껴서 뭐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너희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어. 지금도 너희 이렇게 고생하는데 엄마 잘못되면 장례비라도 엄마가 보태고 싶어서 라더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견뎠는데 어머니는 죽을 날을 기다리며 장례 비용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게요. 그래서 어머니 손을 놓고 엄마, 누가 죽어? 나랑 주미가 이렇게 엄마 지키고 있는데 죽기는 누가 죽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엄마도 없이 어떻게 살라고. 나 조금 있으면 취업 나가. 그러면 우리 형편 조금 더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제발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소리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어릴 때도 그렇게 떼를 안 써본 것 같은데 철푸덕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에 놀라셨는지 주저앉은 저를 같이 주저앉아 안으시더라고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해서 그랬어. 엄마가 미안해. 아프게 해서 미안해. 착한 우리 애기들. 엄마가 힘들게 해서 미안해. 라면서 저를 안고 우셨습니다. 동생은 그런 저와 어머니를 감싸 안더니 울었습니다. 그 새벽 그 골목에서
저희 셋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마 그 골목 사람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시끄럽다며 항의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일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저희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했고요. 아르바이트 할 때보다 월급이 2.5배는 많아졌기에 생활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도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한 달에 2번 받던 항암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항암이 다 끝나고 3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가시다가 1년에 한 번 가시게 됐죠. 그러는 사이 동생도 취업에 성공하며 저희의 생활은 더 좋아졌습니다. 물론 둘 다 많은 월급은 아니었기에 아끼고 살아야 했지만 상황은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어머니 건강도 좋아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항암이 끝나고 5년이 지나고 어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3년이 흘러 동생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 3천만 원과 동생이 모은 2천만 원을 합쳐 5천만 원을 가지고 외제가 모은 돈 7천만 원을 합쳐 전세를 얻어 결혼을 했습니다. 동생 결혼식 날에는 절대 우리 울지 말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동생이 어머니와 제게 편지를 쓴 걸 읽는 바람에 세 식구 모두 눈물 범벅이 돼서는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났고요. 어릴 때 결혼식 장면을 TV에서 보다가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시며 나는 우리 주미 시집 못 보낼 것 같아. 이렇게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 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아버지가 계셨다면 호탕하게 웃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유 허전하다 그러면서 오셨겠죠. 아버지 쉬시는 날 동생이 친구들과 놀러 나가기만 해도 그러셨거든요. 허전하다고. 동생 결혼식을 마치고 제가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했더니 그 양반이 그랬지. 너 나가면 뭐라 했는지 아니? 세상이 빈 것 같다 하셨어. 너희 다 커서 분가해 나가면 우리들이 텅 빈 채로 어찌 살지? 그러면서 그래놓고 나만 두고 그렇게 가더라. 라며 쓸쓸한 표정으로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둘이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35살이 될 때까지요. 딱히 결혼 생각도 없었고 조카들도 예쁘고 어머니 모시고 살면 되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께서 선을 안 보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이 앞 내과에서 일하는 조무사 선생님이 조카인데 오다 가다 저를 봤다며 소개 좀 해달라고 했다고요. 저는 기억이 없어 당황하다가 그러자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덜컥 그러자 했다니까요. 그리고 선자리에 나갔는데 저보다 2살 아래라며 웃는 얼굴이 호사하게 빛이 나는 게 예쁘더라고요. 내과에서 일하다 보니 어머니 병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고 관리 부분을 잘 알고요. 그러더니 어릴 적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계신 남자 만나면 모시고 살고 싶었어요. 저 사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 살림은 힘들어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려고 했는데 주연 씨 보고 반하는 바람에 라며 웃더라고요. 저에게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게 나타나더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결혼을 했죠. 집 살 때 받은 대출 30% 정도 남았고 혼수도 할 필요 없다고 안 하기로 하고 결혼식과 신혼여행만 준비하자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딸이 좋다 하니 허락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결혼식에서는 후련하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내는 같이 새벽에 목욕탕도 가고 저녁 먹고 운동도 갑니다. 어떤 날은 저도 따라가려고 하면 둘이만 수다 떤다고 저더러 집에서 애 보고 있으라고 손사래를 흔들며 둘이서만 나간다니까요. 아이들은 할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예전에 아버지가 계실 때만큼 행복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계셨다면 더 행복했겠죠. 그래도 지금 그만큼 행복하니 저는 그 행복을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 행복하라고 아버지가 지켜주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의지하는 게 가족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더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아프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